뇌 생각의 출현 1강 우주의 대칭이 깨어지다. 의식의 출현, 생각의 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봐야 하고 생명 속에서 뇌를 이해해야 하고 그 생명을 가능하게 한 우주 차원으로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우주의 비밀 2003년 말 우주의 나이가 137억 년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최근 우주론에서 도약적 발전으로 꼽히는 일대 사건이었죠. WMAP 관측 위성이 관찰하여 측정한 그 결과가 사이언스에 발표되었습니다. 허블 상수 값을 구해서 우주의 나이를 산정하는데 2003년 이전에는 우주의 나이를 150억 년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다가 137억 년으로 정정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주 연구에 있어 큰 도약을 이룬 중요한 사건으로 1965년 우주 탄생 시에 빅뱅파를 지상에서 측정한 일을 꼽습니다. 전파 천문학자 윌슨과 펜지어스가 전파 만원경으로 관측했습니다. 그 온도를 절대 온도로 환산하면 2.75K가 됩니다. 하지만 지상에서 찍었기 때문에 대기에 의한 감소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정밀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1992년도에 우주 배경 복사 탐사선 코비라는 인공위성을 띄워 정밀하게 우주의 온도를 쟀던 겁니다. 빅뱅 이후 38만 년이 지난 초기 우주를 관측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시점에서야 초기 우주 온도에 의해 운동했던 전자가 양성자의 플러스 전하에 의해 양성자에 포획되었기 때문입니다. 38만 년보다 더 이른 시기에는 열운동하는 전자에 의해 비립자인 광자가 산란해서 우주가 광자에 대해 불투명하여 초기 우주를 빛으로 관측할 수 없죠. 우주의 온도는 우주가 팽창하면서 식어갑니다. 초기에는 급격하게 식죠. 계속 식어감에 따라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중력 수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은하들이 형성되고 우주의 불균일도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초기에 허블 망원경이나 관측 위성의 관측 이전부터 꽤 오랫동안 천문학자들이 우주 전체의 은하 분포를 측정했는데 최근에 그 결과를 모았습니다. 은하는 1000억 개 정도의 별로 된 하나의 소우주죠. 가시광선으로 측정한 100만 개의 은하를 3차원 좌표상의 나열하여 분포시켜 본 결론 역시 우주물질 분포는 균일하다는 것입니다. 입자 물리학에서 대칭은 보존 법칙과 같은 의미입니다. 대칭이라는 개념은 인간의 의식의 출현으로까지 가는데 지도 원리가 될 수 있는 근본적인 밑그림이죠. 대칭과 의식의 출현을 연결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우리가 137억 년이란 시간을 상상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지리학을 예로 들면 지구 표면에서 온도가 균일하다면 기후나 기상학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구 표면의 모든 인구가 균일하게 분포했다면 인구 지리학도 존재하지 않죠. 불균일이 생기면서 농도차에 따른 흐름이 생기는 겁니다. 초신성 생명 탄생의 순간 인류는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96%에 해당하는 암흑물질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알고 있었던 우주라는 것은 4%에 불과했죠. 4% 중에 지구를 만들고 대륙과 암석을 만든 중원소가 0.03%고 중성미자가 0.3%, 우주라 했을 때 떠오르는 별은 전체의 0.5%밖에 안 됩니다.
그나마 그 4%의 90%는 수소하고 헬륨입니다. 많다고 해도 전체의 4%도 안 되죠. 그러니 우주를 이렇게 보면 됩니다. 96%는 모르고 지금의 4%를 알고 있는데 4%의 대부분이 수소와 헬륨 원자핵이다. 나머지 별들이나 태양계, 인간은 우주 전체로 봤을 때 수소가 타고 남은 재해에 불과한 겁니다. 별은 우주에서 어떤 일을 겪느냐? 별의 일생을 좌우하는 요소는 별이 형성되었을 때의 초기 질량입니다. 지구로 간 초신성 잔류물. 초신성이 떠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그래서 아직 천문학에서는 어떤 별이 어느 순간에 초신성이 될 것인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별의 일생에서 마지막 단계는 무거운 질량의 별들이 폭발하는 것으로 장식됩니다. 2강 생명의 탄생. 생명의 기본 단위는 세포입니다. 세포 없이는 생명체가 구성될 수 없습니다. 세포의 출현을 얘기하기 전에 우주 공간으로 시선을 옮겨봅시다. 코페르니쿠스의 원리 아시죠? 지동설.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는 것입니다. 우주를 우리의 관점에서 보지 말라는 거죠. 인류의 관점이 아니라 우주 전체의 드라마 속에서 우주를 보라는 겁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원리는 인간을 중심으로 무언가를 설명하려는 것에 제동을 겁니다. 이것이 과학의 길입니다. 자연에 대하여 인간이 보고 느낀 대로 판단하는 건 계속 틀려왔죠. 인간의 감각기관이 받아들이는 시각 에너지 영역이 빛의 전체 스펙트럼에서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지구만 환하고 하늘 위는 깜깜하죠. 비행기를 타고 바다를 건너면서 고공으로 높이 날 때 하늘을 보십시오. 높은 곳에 올라가면 하늘이 검푸르다고 합니다. 검푸른 그 위로 올라가면 깜깜합니다.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이죠. 천문학은 행성 지구 표면에서 형성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우리의 인식작용의 스케일을 바꾸어 줍니다. 최근 화성에도 물이 있는지 탐색하는 등 태양계에서 생명을 찾는 연구들이 활발합니다. 대기도 있고 언젠가 물도 있었을 거라는 증거도 있습니다.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에 얼음층 밑에 다량의 물이 있을 거라 추정하기도 합니다. 유로파가 바로 화성에 이어 생명체가 존재할 것 같은 두 번째 후보입니다. 세 번째 후보로 토성의 가장 큰 위성인 타이탄이 있죠. 거기에는 대기가 있습니다. 대부분 메탄가스입니다. 최근에 인공위성이 타이탄에 착륙해 찍은 사진이 전송되고 있는데 그곳에서 연못구조로 추정되는 것들이 발견됐습니다. 에탄올처럼 낮은 온도에서도 액체 상태를 유지하는 물질이라 보고 있죠. 유로파 표면 사진을 보면 얼음에 금이 간 모습들이 보입니다. 크랙 상태죠. 얼음층 밑에 태양에서 일어나는 기계적 운동에 의해 얼음층이 깨어졌다가 다시 얼어붙고 해서 생긴 크랙들입니다. 생명 현상에서 중요한 건 우주에서 생명체가 있다고 확정된 곳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구의 역사가 46억 년이라면 생명의 역사는 35억 년 정도 되죠. 가장 놀라운 사건은 세포가 생겨난 것입니다. 세포는 독립된 생명체입니다.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태초 원시대항에서 코아세르페이트가 생긴 후 박테리아 같은 독립된 단세포가 나타나고 그 뒤로 20억 년쯤 전에
이 박테리아 같은 운동성 단세포들이 자기보다 더 큰 아메바성 세포에게 먹히죠. 그리고 박테리아성 세포는 아메바성 세포 안에서 숙주 상태로 공생관계를 이룹니다. 세포 내 공생이죠. 그렇다면 독립된 생명체라는 증거는 뭐냐? 미토콘드리아를 예로 들죠. 큰 아메바성 세포에게 먹혀서 소화도 안 되고 공생관계로 있는 대표적인 세포 내 소기관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균의 유전물질과 같은 독자적 유전자를 가지고 있죠. 미토콘드리아뿐 아니라 식물의 엽록체와 몇몇 세포 내 소기관들도 비슷합니다. 진핵세포를 봅시다. 진핵세포는 핵막으로 쌓인 핵을 가진 세포로 염색체를 가지고 있고 유사 분열을 합니다. 고세균과 진정세균 이외의 모든 동물 및 식물 세포가 이에 속하죠. 원핵세포에서 진핵세포가 출현한 시기를 22억 년 전쯤으로 봅니다. 그리고 하나의 진핵세포에서 다음 단계로 도약합니다. 두 개의 진핵세포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세포가 모이게 됩니다. 뉴욕대 의대 생리학 및 신경학과의 이나스는 꿈꾸는 기계의 진화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단세포에서 다세포 생명체로 가는데 20억 년이 걸렸다고. 다세포들 공생을 시작하다. 다세포 생명체로 가는 양상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군체와 다세포 동식물. 군체는 볼복스와 해파리를 생각하면 됩니다. 바다 수온이 달라져 생존 조건이 어려워지면 해파리들이 서로 달라붙죠. 어떤 것은 30m까지 커집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긴 생명체가 군체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해파리 군체 앞쪽에 붙은 것이 머리가 됩니다. 뒤쪽이 꼬리 역할을 하고요. 가운데 있는 것이 생식기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해파리들이 모여서 긴 해파리 군체를 만들어 하나의 생명체처럼 헤엄쳐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수온이 올라가 적당히 살만하다 하면 다 해체하여 각자 독립된 생활을 합니다. 군체와 달리 다세포 생명체들의 세포는 유전적으로 모두 동일합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60조 개의 체세포들도 유전적으로 동일하죠. 다세포로 모였을 때 핵심은 모인 세포 덩어리들이 먹이나 성 파트너를 찾아서 한 방향으로 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움직인다는 것은 방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쪽 세포는 이쪽에서 자극을 받고 저쪽 세포는 저쪽에서 자극을 받는데 이 세포 덩어리는 어느 쪽으로 움직여야 하느냐? 먹이가 있는 쪽으로, 성 파트너가 있는 방향으로 움직여야겠죠. 그러려면 각각의 세포들 모두 통신을 하여 한쪽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특별한 세포가 진화되어 온 겁니다. 그것이 신경세포, 뉴런이죠. 다세포 동식물, 특히 다세포 동물의 중요한 전략은 이 중추신경의 진화입니다. 다세포 동물이 되면서 각각의 단세포들은 자율성을 포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심장의 세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유전 정보를 자유롭게 다 발현한다면 심장에도 털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독립된 생명체가 될 수 없죠. 그래서 각각이 모여 전체가 되면서 전체를 위해 각 세포의 자유를 포기하여 다세포 생명체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함께 죽는 메커니즘이 개발된 것입니다.